야, 다방년이 또 왔네. 오토바이 뒤에 껴안고 오는 게 자랑이냐? 중사의 조롱이 면회소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의 비웃음 속에서 이등병 하나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오토바이에서 내린 여성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욕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국방부 감사실 중령이라는 것을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운동을 하시면서, 퇴근길에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늦가을 아침, 해군 특수전전단 부대 정문 앞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토요일 면회일 특유의 긴장감이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병사들이 들고 나오는 쓰다 남은 과일 봉지가 바람에 바스락거렸고 초병들의 과장된 경계 태세가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면회장 앞에서는 가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간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밥은 잘 먹나요? 살이 빠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표정 없는 얼굴로 내뱉은 문제 없습니다라는 단답뿐이었죠. 그 차가운 말투에서 이 부대의 인간적 정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등병 박진수는 면회소 입구에서 긴장된 얼굴로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충혈된 그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턱에는 제대로 면도하지 못한 수염 자국이 굳어 있었죠. 손등에는 어제 받은 얼차려로 생긴 피멍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진수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부대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진수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누나만 아니면 버틸 수 있다고 되뇌며 자신을 다독였지만 동시에 누나가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누나는 약점이자 희망이었고 부끄러움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특유의 까랑까랑한 금속성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래된 이행정 엔진 특유의 매캐한 연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왔죠. 담배를 피우던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낡은 텍트 오토바이 한 대가 부대 정문을 천천히 통과하고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헬멧에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난 채로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눈에는 영락없는 양아치처럼 보이는 차림새였죠. 그리고 그 뒤에는 한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짧은 재킷에 단정하게 관리된 몸매, 바람에 휘날리는 긴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어요.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군대라는 엄격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과 몸의 라인을 완벽하게 통제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죠. 이런 인상이 나중에 그녀의 진짜 정체가 밝혀졌을 때 더욱 강렬한 반전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헬멧을 벗은 여성은 박진수의 누나 박서연이었습니다. 36살의 서연은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오토바이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주변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저 사람 누구냐? 박진수 누나래. 헐, 진짜 저런 스타일로 면회 오냐? 이 수군거림과 시선들 자체가 군대 내부의 썩은 문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적인 영역의 여성을 낮춰보고 함부로 평가해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
중사 한기철이 나타났습니다. 36살의 한기철은 편하게 손을 허리에 꽂은 채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어요. 그의 입에서는 담배 냄새와 라면, 스프 냄새, 그리고 술 깨는 듯한 시큼한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생활관에서 후임들을 괴롭히다가 방금 나온 듯한 거친 모습이었죠. 한기철은 말로 먼저 치고 들어가 분위기를 장악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주변 병사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떠들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다방면도 면회 오냐? 부대 앞이 무슨 카바레냐? 이 말은 비밀스런 중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객을 향한 쇼에 가까웠죠. 한기철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고 동시에 후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무언의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일부는 억지로 웃으며 한기철의 비위를 맞췄고 일부는 표정이 굳은 채 땅만 쳐다봤습니다. 그 강요된 웃음과 불편한 침묵이 이 조직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박진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귀끝까지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수치심과 분노,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폭발하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맞받아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한 눈빛으로 한기철을 정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의 가슴팍에 달린 계급장, 이름표, 오른쪽 소매에 묻은 기름때, 그리고 거칠어진 주먹 마디까지 순식간에 훑어봤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분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손으로 후임을 다뤄왔구나. 때리는 사람의 손은 확실히 티가 나는군.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시작되자 진수와 서연은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계속해서 누나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괜찮아, 누나. 그냥 좀 그런데야 원래. 하지만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원래라는 말이 제일 위험해. 그 짧은 대답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세상의 부조리에 아직 물들지 않은 동생과 이미 구조적 문제를 해부해 본 경험이 있는 누나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남자친구도 잠깐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겉보기엔 거칠어 보였지만 막상 진수에게는 따뜻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밥은 제대로 나와? 잠은 좀 재워주냐? 그는 자기 가방에서 몰래 준비해온 영양제와 파스를 꺼내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이 작은 배려가 한기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싸구려 여자와 한량 남자라는 낙인은 완전히 틀린 판단이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갈 무렵 서연은 한기철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짧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사님, 방금 발언 그대로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반격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증거 확보를 위한 차가운 선언이었죠. 한기철은 순간 움찔했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진수는 누나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누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웃으면서 다 넘기고 화를 내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다시 시동을 걸고 부대를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죠. 누나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어요. 사실 박서연은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해군 특수전전단 출신으로 현재 국방부 감사실에 파견된 중령이었죠. 오늘의 면회는 일반적인 가족 방문이 아니라 내부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위장 방문이었습니다. 한기철의 모욕적인 발언과 부대의 썩은 분위기, 그리고 동생의 겁에 질린 모습까지 서연은 모든 것을 차갑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진수는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누나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그 눈빛에는 분노도 수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담겨 있었어요. 진수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기대감에 휩싸인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면회가 끝난 다음 날 새벽 4시 해군 특수전전단 생활관은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는 병사들이 무릎으로 문질러 닦은 자국이 번들거렸고 구석구석 쌓인 군장들은 무거운 압박감으로 공간을 짓누르고 있었죠. 형광등 아래서 이등병 몇 명이 무릎을 꿇은 채 걸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장 이승원이 후임들 옆을 지나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그 자세 유지해. 정신 똑바로 차려. 그의 말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후임을 때리는 가해자가 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23살의 승원은 이 부대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후임들을 보호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간부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어정쩡한 위치였어요. 그는 지난 1년 동안 이런 줄타기를 해왔지만 점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한기철 중사가 생활관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쉬었죠. 한기철은 이등병 하나를 지목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20살의 그 이등병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섰습니다. 너 집에서 누나 치마폭에서 컸지? 그래서 이렇게 나약한 거냐? 한기철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이등병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을 뿐이었죠. 한기철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계속해서 언어 폭력을 퍼부었습니다. 너는 존재가 문제야. 존재가 민폐라고.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부대 전체가 썩어가는 것 같아. 이런 모욕적인 말들이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인간을 기능이 아니라 하등한 존재로 깎아내리는 언어 폭력이 일상처럼 자행되고 있었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언제든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그 이등병이 무릎을 꿇은 채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경직되면서 바닥에 고꾸라졌고 입에서는 거품 섞인 구토가 쏟아져 나왔어요. 귀 옆으로는 붉은 피가 맺혔고 의식이 흐려지면서 눈동자가 풀렸습니다. 바닥에는 구토물과 피가 섞여 흘렀고 그의 몸은 간헐적으로 경련을 일으켰죠. 이것은 단순한 기절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심각한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한기철은 태연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듯이 혀를 찼어요. 그는 즉시 행정반으로 무전을 쳤습니다. 훈련 중 실신이다. 의무실로 후송한다. 일병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중사님, 이건 훈련이 아니었는데요. 한기철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뭐, 내가 뭘 봤는데? 너도 정신 차리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어.
그 일병은 즉시 입을 다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10분 뒤 조철민 소령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40살의 철민은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는 쓰러진 병사를 힐끗 보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조용히 가자. 보고서는 훈련 중 실신으로 통일해. 그들의 관심은 쓰러진 병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고서를 깔끔하게 작성할 것인가에만 쏠려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서류가, 생명보다 체면이 우선인 조직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철민은 주변 병사들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오늘 본 건 모두 잊어. 누구든 밖에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의무실로 실려간 피에 병사를 진찰한 군의관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뇌진탕 증세가 명백했고 귀에서 나온 피는 뇌출혈 가능성을 시사했죠. 고막 파열도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차트에는 다른 내용이 적혔어요. 과호흡성 스트레스 반응, 안정 필요. 군의관은 펜을 놓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애야. 하지만 그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이 문구 조작이 은폐의 시작이었고 의사조차 병사의 편이 아닌 시스템의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원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행정반으로 들어간 승원은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유지하려 애썼죠. 지금부터 기록합니다. 2024년 11월 17일 새벽 4시 30분 한기철 중사가 이등병을 폭행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구타입니다. 강제로 무릎 꿇리고 욕설하고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귀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훈련 중 실신으로 조작되고 있습니다. 조철민 소령도 이 사실을 알고 은폐를 지시했습니다. 승호는 녹음을 마치고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혹시 휴대폰을 압수당해도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이 녹음이 언젠가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박진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는 화장실 칸막이 뒤에 숨어서 몸을 떨고 있었어요. 폭행 장면도 은폐 과정도 승원의 녹음도 모두 목격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온몸을 마비시켰죠. 진수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나팔이 울렸지만 생활관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았어요. 마치 모두가 공범이 된 것처럼 죄책감과 두려움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수다스럽던 병사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죠. 가끔 누군가 기침을 하면 모두가 흠칫 놀랄 정도로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진수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 내가 맞을까? 누나가 알면 온 세상이 뒤집히겠지만 그게 더 무서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침묵이라는 무거운 돌덩이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밥을 씹으면서도 맛을 느낄 수 없었고 물을 마셔도 목이 계속 말랐죠. 오전 훈련 시간 승호는 한기철에게 불려갔습니다. 너 요즘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며? 한기철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승호는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중사님. 조심해. 쓸데없는 영웅 심리는 내 목을 조를 거야. 그날 저녁
승원이 조용히 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생활관 구석의 어두운 곳에서 둘은 마주 앉았어요. 승원의 얼굴에는 결연함과 불안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죠. 진수야, 내 누나한테 혹시 말할 수 있냐? 진수의 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어요. 누나가 뭔데요, 병장님? 승원은 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그냥 누나 아니잖아. 면회 때 봤어. 그 눈빛이 보통이 아니더라. 한기철이 모욕할 때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 오히려 뭔가를 기록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승원의 직감은 정확했어요. 박서연의 차가운 눈빛과 침착한 태도는 확실히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죠. 우리 부대 완전히 썩었어. 이거 언젠가는 터질 거야. 근데 내가 혼자서는 못해. 도움이 필요해. 오늘 쓰러진 애가 내일은 죽을 수도 있어.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가득 고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저도 무서워요, 병장님. 말하면 저희가 어떻게 될지. 승원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두는 거야. 내가 아니라도 난 움직일 거야. 내일 정식으로 신고할 생각이야. 다음 날 아침, 승원은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것은 점심때였고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곧바로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신 불안정이라는 진단이었죠. 승원은 특별관리실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형광등이 24시간 켜져 있어서 밤낮 구분이 없었고 시계도 창문도 없는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벽은 방음제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무리 소리쳐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죠. 격리실 안에서 승원은 자신의 손목에 난 멍을 만지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여기가 미친 거지. 한편 부대장 최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45살의 최대령은 이번 사건을 인권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오직 보고 관리의 실수로만 보였죠. 위까지 올라가기 전에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 모든 보고서를 통일시켜. 훈련 중 실신, 과로에 의한 탈진, 이런 식으로만 써. CCTV는 백업까지 삭제하고 의무 기록도 수정해. 행정보급 라인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유사 사건들까지 모두 같은 문구로 수정되었어요. 기초 체력 단련 중 탈진,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 이런 문구들이 기계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누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손가락이 떨려서 지워버렸어요. 누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라고 쓰다가 지우고 부대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쓰다가 또 지웠습니다. 그 지워진 문장들이 오히려 진수를 더 괴롭혔죠. 그러는 사이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감사실에서는 박서연 중령이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당 부대에서 최근 3개월 동안 보고된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훈련 중 실신이라는 문구가 이상할 정도로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표현, 같은 시간대, 같은 보고, 책임자의 이름이 계속 나타났죠. 서연은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언어가 복붙이면 거짓이다. 이 패턴은 조직적 은폐의 전형적 신호다. 그녀는 즉시 현장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로 움직일 때였죠.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공적인 책임을 물을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감사반 출동 신청서에
도장을 찍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진수야,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간다. 이승원 병장이 격리된 다음 날 아침 6시 부대장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대령은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보고서 더미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었어요. 45살의 그는 이번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권 침해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보고 체계 관리의 실패로만 인식하고 있었죠. 그의 손가락이 서류를 넘길 때마다 신경질적으로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면 우리 부대는 끝이다. 진급도 예산도 모든 게 물거품이 돼. 내가 10년 동안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순 없어. 최대령은 조철민 소령과 한기철 중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사무실 블라인드는 빈틈없이 내려져 있었고 문은 안에서 2번 잠겨 있었죠. 에어컨 소리만이 무겁게 울리는 가운데 그는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보고는 내가 직접 검토한다. 훈련 중 실신, 과로에 의한 탈진, 스트레스성 일시적 기절, 개인 체력 문제로 인한 쓰러짐, 이런 문구들로만 통일해. 그리고 지난 3개월치 보고서도 전부 수정해라. 6개월 전 것까지도 확인해서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다 받고. 철민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구멍이 메마르게 움직였고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부하면 자신의 군 생활도 끝이라는 것을. 한기철은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폭행이 공식 기록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안도감에 어깨가 축 내려앉았죠. CCTV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백업 서버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텐데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업 파일까지 전부 삭제해. 서버 용량 부족으로 자동 삭제됐다고 보고하면 돼. 그리고 의무실 기록도 수정 지시해. 군의관한테는 내가 직접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한기철, 너는 생활관 병사들 단속 철저히 해.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는 놈 있으면 즉시 보고해. 한기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제가 확실히 입단속 시키겠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행정보급실은 전시 상황처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병사들은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문서를 수정했어요. 키보드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고 모니터의 푸른 빛이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발생한 유사 사건들이 모두 같은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기초 체력 단련 중 탈진,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 개인 체력 부족으로 인한 쓰러짐 등의 표현이 기계처럼 반복되었죠. 너무나 획일적이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병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똑같이 쓰면 누가 봐도 이상한데. 옆에 있던 선임이 그의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야. 의무실에서는 군의관이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수정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펜을 쥐고 있었지만 마치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뇌진탕이라고 적었던 부분을 지우고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바꿨고 고막 파열 의심은 일시적 이명으로 수정했죠. 뇌출혈 가능성이라고 썼던 문장은 아예 삭제했습니다. 그는 수정하면서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의사로서의 양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지만 그는 계속 펜을 움직였죠. 한편 격리실에 갇힌 이승원은 밤낮 없이 켜진 형광등 아래서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밝은 불빛이 그의 눈꺼풀을 찌르고 있었고 잠을 자려 해도 빛이 망막을 관통했어요. 방음벽에 둘러싸인 공간은 너무나 조용해서 자신의 심장 소리와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여기가 미친 거야. 누군가는 알아야 해. 누군가는, 제발 누군가는. 승호는 자신이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녹음 파일을 떠올렸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깊숙한 곳에 숨겨둔 그 파일만은 살아남을 거라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관에서는 병사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왁자지껄했던 휴식 시간도 이제는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했습니다. 누가 밀고자인지, 누가 간부들의 귀가 되어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같은 내무반 동기들조차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일병 하나가 용기를 내어 동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승원 병장님 진짜 정신병원 간 거래. 면회도 금지됐다고 하더라. 하지만 곧바로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 시선들이 무언으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너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라고. 박진수는 생활관 구석에 앉아 손톱을 피가 날 때까지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양심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외쳤지만 두려움은 침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미 공범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무게가 바위처럼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죠. 지켜야 할 건 군대인가 사람인가? 진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누나의 얼굴만 떠올랐어요. 면회 때 보였던 그 날카로운 눈빛,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나라면 뭐라고 했을까? 누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그를 더욱 괴롭혔죠. 그날 저녁 6시 최대령은 전 부대원을 강당에 모았습니다. 이례적인 긴급 소집이었죠. 병사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강당에 들어섰고 간부들은 출입구마다 서서 감시했습니다. 최대령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근 우리 부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들었다. 명심해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군사기밀 유출로 간주하여 군사법원에 회부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다. 가족의 일은 가족끼리 해결한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소리조차 조심스럽게 내쉬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섭게 들린 적은 없었어요.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감금을 의미했고 사랑이 아니라 통제를 뜻했습니다. 앞으로 외부 연락은 엄격히 제한된다. 면회 시간은 30분으로 단축하고 휴대폰 사용 시간도 하루 30분으로 줄인다. 편지 검열도 강화할 것이다. 이는 훈련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실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아무도 그 진실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강당을 나오는 병사들의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그들의 눈에는 깊은 체념이 가득했어요. 밤 10시 진수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몰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누나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또다시 시도했어요. 화면의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고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누나, 부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병장님이 갑자기 사라졌고 사람들이 쓰러지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최대령의 차가운 경고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거짓 정보 유포자는 군사법원에 회부한다는 그 말이 마치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진수는 결국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워진 글자들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어요. 자신의 용기도 함께 지워진 것 같았고 양심의 조각들이 하나씩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서울 용산의 국방부 감사실에서는 박서연 중령이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지만 그녀만은 남아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해당 부대의 보고서들이 수십 개씩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훈련 중 실신이라는 보고가 7건, 모두 비슷한 시간대에 똑같은 문구로 작성되어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야. 명백한 조직적 은폐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통일시킨 거야. 서연은 보고서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작성 시간, 수정 시간, 최종 저장 시간까지 세밀하게 분석했어요.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몇 개의 보고서는 사건 발생 시간보다 작성 시간이 빨랐어요. 미래의 사건을 미리 보고한 셈이었죠. 이것은 명백한 조작의 증거였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모든 보고서가 같은 IP 주소에서 수정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녀는 즉시 감사실장실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실장도 아직 사무실에 있었어요. 서연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며 보고했습니다. 즉각적인 현장 감사가 필요합니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으니 사전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패턴을 보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은폐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실장은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중령 판단이 맞는 것 같군. 내일 아침 첫 시간에 출발하도록 준비해. 감사반 인원은 10명으로 구성하고 차량은 3대 준비해. 법무관도 1명 동행시켜.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팀원들에게 새벽 소집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동생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군 입대 전 찍은 사진 속에서 진수는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22살의 앳된 얼굴이 지금은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수야, 조금만 참아. 누나가 갈게. 누나가 꼭 구해줄게. 다음 날 새벽 5시 국방부 앞에는 검은색 SUV 세대가 엔진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정장을 입은 감사관들이 타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비장했어요. 맨 앞 차량의 조수석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감사 영장과도 같은 공문서가 들려 있었고 가방 안에는 증거 수집에 필요한 장비들이 가득했죠. 새벽 6시 30분 해군 특수전전단 부대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검은색 SUV 세대가 묵묵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동해의 푸른 수평선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아침 해가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을 뿌리고 있었죠. 하지만 차량 안의 분위기는 새벽의 평화로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감사관들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맨 앞 차량의 조수석에 앉은 박서연 중령은 서류철을 펼쳐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보고서, 패턴, 의료 기록 조작 흔적, CCTV 삭제 로그까지 모든 증거가 그녀의 손안에 있었죠.
운전석의 감사관이 조용히 물었어요. 박중령님,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으신가요? 표정이 평소와 다르신 것 같아서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이 그 부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입니다. 운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서연의 프로페셔널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있는지도 이해했습니다. 부대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기상 나팔 소리에 병사들이 하나둘 일어났고 생활관에는 세면도구를 들고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진수도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면장으로 향했죠. 그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세면장에서 양치질을 하던 진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22살의 젊은 얼굴이 마치 10년은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승원 병장이 격리된 이후로 부대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모두가 숨을 죽이며 살아가고 있었죠. 진수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오늘도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편 정문 초병은 졸음과 싸우며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새벽 근무를 서느라 피곤했던 그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량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급 차량이나 일반 방문객이려니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차량들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완벽한 간격을 유지하며 일렬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 위압적인 모습에 초병의 졸음이 단번에 깨졌어요. 그는 급하게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초소에서 상황실, 신원 미상 차량 세대 접근 중입니다. 검은색 SUV입니다. 상황실에서는 당직 사관이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 예정된 방문 일정 있나? 확인해봐. 초병이 방문 일지를 확인하는 사이 차량들은 이미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맨 앞 차량의 창문이 내려가자 정장을 입은 여성이 신분증과 공문서를 제시했어요. 초병은 서류를 받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국방부 감사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무전을 쳤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국방부 감사반 차량 진입 요청합니다. 이 한마디가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비상벨이 울렸고 당직 사관은 황급히 부대장에게 보고했어요. 최대령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 국방부 감사반? 사전 통보도 없이? 그는 급하게 군복을 입으며 조철민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행정실로 가. 서류들 정리하고 한기철한테도 연락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감사반 차량들은 정문을 통과해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병사들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죠. 검은색 차량들이 본부 건물 앞에 멈춰 섰고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감사관들이 하나둘 내렸고 맨 마지막으로 박서연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녀는 더 이상 오토바이 뒤에 타고 온 평범한 누나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국방부 신분증을 목에 건 그녀의 모습은 권위와 책임감으로 가득했죠.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생활관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진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누나가 왔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창문에서 물러나 침대에 주저앉았고 손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죠.
본부 건물 현관에서 최 대령이 황급히 나와 감사반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최 대령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서연이 앞으로 나서며 공문서를 제시했습니다. 국방부 감사실 박서연 중령입니다. 즉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대 내 가혹행위 및 보고 체계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입니다. 최 대령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지만 그는 여전히 저항하려 했어요. 이런 중대한 사안을 사전 통보도 없이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긴급 감사는 사전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지금 즉시 전 부대 봉쇄를 명령하십시오.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어떤 자료도 반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건의에 최 대령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들었어요. 전 부대에 알린다. 지금부터 부대는 봉쇄된다. 모든 출입을 금지하고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라. 감사관들은 즉시 팀을 나누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팀은 행정실로, 한 팀은 의무실로, 또 한 팀은 생활관으로 향했어요. 서연은 직접 격리실이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빨랐고 표정에는 급박함이 묻어났죠. 한기철 중사는 생활관에서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감사관 한 명이 그의 앞에 서 있었어요. 지금 하시는 행동을 멈추십시오. 휴대폰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철은 항의하려 했지만 감사관의 차가운 눈빛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고 감사관은 즉시 그것을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행정실에서는 이미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사관들은 컴퓨터를 압수하고 서버를 봉인했어요.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었죠. 행정병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한쪽에 모여 있었고 조철민 소령은 창백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무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군의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시받은 대로,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감사관이 차트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말했어요. 수정된 흔적이 명백합니다.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군의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격리실에 도착한 서연은 문을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담당자가 망설이자 그녀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즉시 열어주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문이 열리자 형광등 불빛에 시달리던 이승원이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모두 사실입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병장님. 이제 안전합니다. 천천히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관들은 병사들을 한 명씩 분리해서 조사했고 그들의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감사관들의 진지한 태도와 보호 약속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감사관 앞에서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감사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진수 이등병님, 최근 부대에서 목격한 부당한 일이 있었습니까? 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있었습니다.
한기철 중사님이 병사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 중 실신으로 조작했습니다. 저는 다 봤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자 동시에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부대는 완전히 감사반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최대령과 한기철은 사무실에 격리되었고 조철민 소령과 군의관도 별도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복구된 CCTV 영상과 삭제된 문서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조직적 은폐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본부 건물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가에는 미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생이 무사하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는 이제부터였고 부대를 썩게 만든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도려내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었어요. 서연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감사가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1시, 부대는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의 위계 질서와 권력 구조가 무너지고 감사반의 통제 아래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죠. 본부 건물 2층에 마련된 임시조사실에서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집중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복도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박서연 중령은 메인 조사실에서 한기철 중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는 녹음기와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또 다른 감사관이 속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철의 얼굴에서는 초반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기철 중사님, 11월 17일 새벽 4시 30분경 생활관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예리함이 숨어 있었어요. 한기철은 목을 가다듬으며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훈련 지도를 했을 뿐입니다. 병사가 체력이 약해서 쓰러진 거예요. 서연은 서류를 한 장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복구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었어요. 화면에는 한기철이 병사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처박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것도 훈련입니까? 병사의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내리치는 것이 체력 단련입니까? 한기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삭제했다고 믿었던 영상이 복구된 것을 보고 경악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위에서 시킨 대로 누가 폭행을 지시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대령을 끌어들이기에는 자신도 너무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혼자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무거웠죠.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조사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조사실에서는 조철민 소령이 감사관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40살의 철민은 계속해서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불안해했습니다.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 대령님이. 아니,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감사관은 컴퓨터 로그 기록을 제시했어요. 소령님의 계정으로 수정된 문서가 23건입니다. 모두 같은 패턴으로 수정되었고 수정 직전에 최 대령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도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철민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의 군 경력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거짓말로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에 대한 개별 면담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입을 열지 못했던 병사들도 감사관들의 보호 약속과 진지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승원 병장이 격리실에서 해방되어 당당하게 증언하는 모습을 본 후로는 더 많은 병사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죠. 일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도 맞았습니다. 한 달 전에 한기철 중사님에게 뺨을 맞고 고막이 찢어졌는데 의무실에서는 중이염이라고 기록했어요. 또 다른 이등병도 입을 열었어요. 생활관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정신을 잃은 동기가 있었는데 다음 날 갑자기 자대 배치가 바뀌어서 다른 부대로 전출 갔습니다. 입막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부대의 썩은 실태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관들은 모든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고 추가 증거들을 확보해 나갔죠. 오후 3시 박진수가 다시 한번 조사실로 불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서연이 직접 면담을 진행했어요. 남매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주 앉은 것은 처음이었고 진수는 누나 앞에서 더욱 긴장했습니다. 서연은 동생을 보며 잠시 감정을 추스렸지만 곧 공적인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박진수 이등병님,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 주십시오. 진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고 떨렸지만 점점 또렷해졌어요. 11월 17일 새벽, 저는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한기철 중사님이 이등병 한 명을 폭행하는 것을 봤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찼습니다. 그 병사가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켰는데도 계속 때렸어요. 서연은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철민 소령님이 와서 훈련 중 실신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무실로 실려간 병사는 며칠 후 갑자기 전출 갔고 이승원 병장님이 이 일을 신고하려다가 정신병자 취급받고 격리되었습니다. 진수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상세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관련자들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비겁했습니다. 봤는데도 침묵했어요. 무서워서, 저도 당할까 봐서. 하지만 그게 더 큰 죄였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연은 동생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오후 4시 의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사관들은 의료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했어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훈련 중 실신으로 기록된 사례가 27건이었는데 실제로는 모두 폭행이나 가혹행위로 인한 부상이었던 것이죠. 군의관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최대령이 직접 찾아와서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거부하면 재군 생활이 끝날 것 같았어요. 의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자백과 함께 의료 기록 조작의 전모가 밝혀졌고 이는 조직적 은폐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녁 6시 최대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부하들의 진술, 복구된 문서, CCTV 영상,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의 지시를 입증하고 있었죠. 서연이 직접 최대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최 대령님, 조직적 은폐와 증거인멸을 지시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최 대령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부대를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한두 명의 일탈로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것이 진실을 은폐하고 피해자를 방치하는 이유가 됩니까? 군인의 명예를 말씀하시면서 정작 가장 비명예스러운 일을 하신 겁니다. 서연의 말에 최 대령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어깨는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린 듯 축 처져 있었어요. 밤 8시 하루 종일 진행된 조사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감사반은 수집한 증거와 진술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어요. 부대는 여전히 봉쇄 상태였지만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억압과 공포가 사라지고 대신 해방감과 안도감이 퍼져 있었죠. 이승원 병장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동료들과 재회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영웅처럼 맞이했고 많은 이들이 그에게 사과했어요. 병장님, 저희가 비겁했습니다. 병장님만 고생시켜서 죄송합니다. 승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했어. 이제 우리 모두가 말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진수는 생활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감사반 차량들이 여전히 주차되어 있었고 본부 건물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는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나가 감사관으로 왔다는 것을 다른 병사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진수는 알고 있었어요. 누나가 자신과 동료들을 구하러 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 구원에 동참했다는 것을. 밤 10시 서연은 임시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수집된 증거는 방대했고 부대의 부패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었어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에 그녀는 만족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그녀의 결의는 단단했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8시 국방부 감사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감사관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테이블 위에는 하루 동안 수집된 증거와 진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할 때였죠. 박서연 중령은 감사실장 앞에서 두꺼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150페이지가 넘는 서류 뭉치에는 부대의 조직적 은폐와 가혹행위의 증거가 빼곡히 담겨 있었고 각 페이지마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배어 있었어요. 실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은폐가 6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27명에 달합니다.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록 조작, 증거인멸, 내부 고발자 탄압까지 모든 범죄 행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사법원 회부와 함께 언론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실장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50대 후반에 그는 30년 가까이 군에서 복무했지만 이렇게 심각하고 체계적인 은폐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군의 치부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상부의 압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 분명했죠. 하지만 서연의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본 그는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정신 이상자로 몰려
격리된 이승원 병장의 사례는 충격적이었어요. 박중령 판단이 옳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만 군 홍보실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겁니다. 상부의 압력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2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군 홍보실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50살의 그는 25년간 군의 이미지 관리를 책임져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이 공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면 군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됩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입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겁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군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처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서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처리한 결과가 지금의 상황입니다. 은폐가 더 큰 은폐를 낳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병사들은 말하지 못하고 고통받았고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계속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투명한 공개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논쟁이 3시간 넘게 계속되는 동안 서연은 이미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김선영 기자와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40살의 선영은 15년 동안 군 관련 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베테랑 기자였죠. 그녀는 군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울 시내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서연은 검은색 USB 하나를 티슈에 싸서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이 안에는 진술 녹취록, 조작된 의무 기록, 복구된 CCTV 영상, 그리고 이승원 병장의 부당 격리 관련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6개월간의 조직적 은폐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단 피해자들의 신원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선영은 USB를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군에서 이런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는 것을 상부에서 알고 있습니까? 박중령님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있지만 군은 다르잖아요. 공식 루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군의 명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 문제입니다. 27명의 젊은이들이 고통받았고 누군가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정의를 보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군 내부에서만 처리하면 또다시 묻힐 가능성이 큽니다. 선영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이런 사건이 조용히 묻히는 것을 여러 번 봐왔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외면받는 현실에 분노했었죠. 이번만큼은 제대로 보도해서 변화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물론이고 사실관계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리고 박중령님의 신원도 보호하겠습니다. 그날 밤 9시 전국의 TV에서 주요 방송사의 메인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앵커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고 스튜디오의 분위기도 무거웠어요. 배경화면에는 군부대 정문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고 헤드라인에는 충격적인 제목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부대 내 조직적 가혹행위 및
은폐 의혹, 국방부 감사 착수, 6개월간 최소 27명 피해, 내부 고발자 정신병자로 몰아격리. 뉴스는 15분 넘게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복구된 CCTV 영상의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공개되었는데 병사가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피해자들의 육성 증언도 음성 변조를 거쳐 방송되었습니다. 특히 이승원 병장이 부당하게 정신 이상자로 몰려 격리되었다가 감사반에 의해 구출된 사실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극도로 자극했죠. 부대 식당에서는 200여 명의 병사들이 TV 앞에 빼곡히 모여 숨죽이며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지는 것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부끄러움과 안도감, 두려움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몇몇은 눈물을 흘렸고 또 몇몇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식당 전체에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어요. 한기철 중사는 격리된 방에서 혼자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병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전국에 방송되는 것을 보며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특히 앵커가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을 모욕하기까지 했다고 언급하는 부분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깨진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여자가 정말로 국방부 감사실 중령이었다니. 내가 뭘 한 거지. 한기철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면회 때 오토바이를 타고 온 여성을 다방년이라고 모욕했던 그 순간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단순한 누나가 아니라 국방부 감사실 중령이었고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를 실감하며 그는 완전한 절망에 빠졌어요. 최대령의 관사에서는 그의 아내와 고등학생 딸, 중학생 아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소 존경받는 군인이자 자랑스러운 가장이라고 믿었던 남편이자 아버지가 이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최대령은 소파에 힘없이 앉아 있었고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절망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인가요? 당신이 이런 일을. 아이들을 지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남의 아이들을 괴롭히고 은폐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제. 최대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떨구고 있을 뿐이었죠. 15년 넘게 쌓아온 군 경력과 명예, 가족들의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으며 아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TV를 끄지도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온라인에서는 뉴스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댓글이 초당 수백 개씩 쏟아졌습니다. 특히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단 3시간 만에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새벽 6시 군, 검찰과 헌병대 수사관들이 해군 특수전전단 부대에 재진입했습니다. 검은색 차량 5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병사들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봤어요. 이미 언론을 통해 사건이 공개된 후였기 때문에 모두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부대 전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한기철 중사는 격리실에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틀 사이의 10년은 늙어 보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어왔을 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기철 중사, 폭행 및 가혹행위, 직권남용, 모욕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기철은 말없이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36년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복도에 줄지어 선 병사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연행되었습니다. 최대령의 관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던 가족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고등학생 딸이 울음을 터뜨렸고 중학생 아들은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아내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빠가 왜? 우리 아빠는 그냥 열심히 일한 것뿐이에요. 최대령은 가족들을 돌아보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15년간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대대장이 부임했습니다. 50살의 신임 지휘관은 특수부대 출신으로 원칙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는 부임 첫날 전 부대원을 강당에 모아놓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폭력과 가혹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주 제가 직접 병사들과 간담회를 가질 것이고 익명 신고함도 설치하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건강한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병사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 후 부대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승원 병장은 완전히 명예를 회복하고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했어요. 어느 날 저녁 후임들이 모여있는 생활관에서 한 이등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장님, 그때 어떻게 신고할 용기를 내셨어요? 승원은 천장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지. 격리실에 갇혀서 미친놈 취급받을 때는 죽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침묵하면 다른 사람이 또 다칠 거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어.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박진수는 이제 일병이 되어 후임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떠나기 전 했던 말을 늘 마음에 새겼어요. 진수야,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군인이 되길 바라. 진수는 그 가르침대로 후임들을 대했습니다. 한 번은 새로 전입 온 이등병이 훈련 중에 쓰러졌을 때 즉시 의무실로 데려가고 훈련 강도 조절을 건의했어요. 새 지휘관 체제에서는 이런 건의가 받아들여졌고 그 이등병은 점진적으로 체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박서연 중령은 국방부로 복귀한 후에도 이번 사건의 후속 조치를 계속 챙겼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제보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노력했어요. 특히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썼습니다. 어느 날 육군의 한 사단에서 유사한 사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즉시 감사팀을 이끌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경험을 바탕으로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은폐 시도는 초기에 차단되었고 피해자들은 즉시 보호받을 수 있었죠.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 용산의 군사법원에는 피해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이 모였어요. 한기철 중사는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논고했습니다. 피고인은 6개월간 최소 15명의 병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특히 의식을 잃은 병사를 방치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모욕했습니다. 엄벌을 통해 군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언제 맞을지 몰라서 군대가 지옥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한기철에게 징역 3년, 최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철민 소령과 군의관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어요. 판결 후 이승원은 기자들 앞에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모든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용기를 내어 말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말은 전국에 보도되었고 실제로 그 후 일주일 동안 국방부 신고센터에는 30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부대에는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과거의 상처를 덮는 것 같았어요. 병사들은 눈을 맞으며 제설 작업을 했지만 예전의 억압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수는 후임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며 웃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변화된 부대 문화에서는 가능한 일이었죠. 그는 누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누나, 부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나가 가르쳐준 대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연도 사무실에서 동생의 편지를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이 변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뗐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군 전체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방부는 인권보호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각 부대마다 인권상담관을 배치했어요.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시작되었죠. 이승원은 전역을 2달 앞두고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쓸 준비를 했습니다. 단순한 폭로가 아닌 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설적 제언을 담은 책이 될 것이었어요. 그는 매일 밤 일기를 쓰며 격리실에서의 고통, 동료들의 침묵, 그리고 변화의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저녁식 날 부대 정문에는 200여 명의 동료들이 모여 승원을 배웅했습니다. 대대장이 직접 나와 악수를 청했어요. 이승원 병장, 자네 덕분에 우리 부대가 바뀔 수 있었네. 고마웠네. 승원은 경례를 붙이며 답했습니다. 이제 이 부대는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복무할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박진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병장님처럼 용기 있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승원은 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이미 용기 있는 군인이야. 남은 군 생활 잘 마무리해. 마지막으로 후임들에게 짧게 당부했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군인이 되어주세요. 후임들은 일제히 경례를 붙였고 승원은 당당한 발걸음으로 부대를 떠났습니다. 그의 등 뒤로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국방부의 개혁은 계속되었습니다. 박서연은 정군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 조사를 주도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했어요.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화되었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되었습니다. 김선영 기자는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연속 기획 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녀의 보도는 사회적 관심을 유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었죠. 한기철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어요. 최대령의 가족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해자들의 가족까지도 피해자가 되는 비극적인 현실이었죠. 하지만 이런 아픔을 통해 군은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폭력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지 않았고 침묵이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병사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게 되었고 부당한 대우에 맞설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어느덧 병장이 되어 전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후임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전수했어요. 폭력이 아닌 존중으로, 억압이 아닌 소통으로 이끄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심은 씨앗들이 다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었죠. 서연은 여전히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고 아직도 곳곳에 숨어있는 부조리와 맞서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고 한 부대라도 더 바꾸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은 한국 군대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일을 계기로 군 인권법이 개정되었고 독립적인 군언권 감시 기구가 설립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사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승원이 전역한 지 3개월이 지난 봄날 해군 특수전전단 부대의 면회소 앞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고 가족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건강한 활기가 느껴졌어요. 박진수는 이제 병장이 되어 전역을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회소 벤치에 앉아 누나를 기다리며 지난 2년간의 군 생활을 되돌아봤죠. 그때 멀리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래된 텍트 오토바이의 까랑까랑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불편하거나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가 멈추고 헬멧을 벗은 박서연이 내렸을 때 진수는 환한 미소로 누나를 맞이했어요. 진수야, 많이 건강해진 것 같네. 얼굴빛이 좋아졌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생이 그 모든 시련을 겪고도 건강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죠. 두 사람은 면회실이 아닌 부대 밖 카페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로운 외출이 가능해진 변화된 부대 규정 덕분이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남매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누나,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악몽 같던 시간들이 다 지나갔어요. 서연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수야. 이제 시작이야. 내가 여기서 배운 것들, 느낀 것들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야. 너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질 거야.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이 겪은 고통과 극복의 경험은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역 후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누나에게 털어놓았어요.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군대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서연은 동생의 성장한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격려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는 이승원의 책 출간 기념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의 벽을 깨고라는 제목의 그의 책은 출간 전부터 화제가 되었어요. 단순한 폭로가 아닌 군 문화 개선을 위한 진솔한 제언이 담긴 책이었죠. 기념회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 인권 단체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용기를 얻은 다른 부대 피해자들까지. 승원은 단상에 올라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더 이상 누구도 부당한 폭력에 시달리지 않는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청중 속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들은 승원의 용기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김선영 기자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승원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당신의 용기가 정말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군대는 더 이상 침묵의 공간이 아닙니다. 한편 군사교도소에서는 한기철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교도소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읽으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비로소 깨닫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피해자들에게 보낼 사과 편지가 들려 있었지만 차마 붙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면회를 온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한기철은 아무 말 없이 서명했어요. 자신이 파괴한 것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아내가 떠난 후 그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최대령의 가족은 더욱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5년형을 받은 그의 명예는 완전히 추락했고 가족들은 사회적 낙인에 시달렸어요. 딸은 전학을 가야 했고 아들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아내는 우울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죠.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온 가족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박서연 중령이 주도하는 개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군에 걸친 인권 실태 조사가 완료되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여전히 많은 부대에서 크고 작은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생겼고 가해자들은 확실히 처벌받게 되었죠. 서연은 새로 만들어진 군 인권보호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취임사에서 말했어요.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복을 입었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강한 군대를 만들되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군대를 만들 것입니다. 센터가 설립된 후 6개월 동안 1,5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루어졌고 200여 건의 사건이 적발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어요. 침묵의 문화가 깨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군대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느 날 서연의 사무실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승원이었어요. 그는 밝은 표정으로 서연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중령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병장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원은 시민단체와 함께 군 인권 감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었고 서연은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서로 다른 위치에 서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한 것이었죠.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진수는 저녁식을 맞았습니다. 부대 정문에는 서연과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년 전 입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에 떨던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한 청년이 되어 있었죠. 새 대대장이 직접 나와 진수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진수 병장, 자네 같은 용기 있는 군인이 있어서 우리 부대가 건강해질 수 있었네. 앞으로도 그 정신을 잃지 말게. 진수는 경례를 붙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대를 나서는 진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뒤돌아본 부대는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후임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고 따뜻한 봄 햇살이 부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부대를 떠나면서 진수는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처음 들었을 때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때는 수치와 모욕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변화의 시작이기도 했죠.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온 누나가 없었다면 지금의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누나,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한기철 중사가 누나를 모욕할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서연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진수야. 그때 내가 느낀 무력감이 나중에 너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 됐잖아.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는 법이야.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방부가 군 인권보호법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병사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민간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었죠. 진수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다른 엄마들도 우리처럼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버지도 진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자랑스럽다, 아들아. 내가 옳은 일을 했어. 집에 도착한 진수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군 생활 동안의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용기를 낸 순간들, 그리고 변화의 순간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진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로 군 생활이 끝났다. 하지만 여기서 배운 교훈은 평생 간직할 것이다. 침묵은 공범이고 용기는 전염된다. 나는 앞으로도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겠다. 저녁 무렵 진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다는 그의 꿈을 가족들은 적극 지지했어요. 서연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내가 군대에서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을 잃지 않는다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날 밤 진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진수는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승원은 군 인권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했어요. 서연은 계속해서 군 인권보호센터를 이끌며 개혁을 추진했고 김선영 기자는 퓰리처상에 버금가는 한국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기철과 최대령은 여전히 복역 중이었지만 그들의 사례는 군 전체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더 이상 계급을 이용한 폭력과 은폐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된 것이었죠. 해군 특수전전단 부대는 이제 모범부대로 거듭났습니다. 병사들의 만족도는 정군 최고 수준이었고 재입대 희망률도 가장 높았어요. 고통의 장소였던 곳이 희망의 공간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어느 날 진수는 순찰 근무 중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곧 입대를 앞둔 20살 청년이었어요.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진수에게 물었습니다. 경찰관님, 군대 정말 무서운 곳인가요?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부당한 일을 당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제 군대도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청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들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용기가 진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진수는 순찰을 계속했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 그 소리는 평범한 일상의 소리일 뿐이었어요.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이었죠. 정의가 승리했고 인간의 존엄이 회복되었으며 희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던 시절이 있으셨나요? 부당함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우리 모두는 살아가며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군대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말이죠. 이 이야기가 단순한 군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이런 일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또 다른 용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